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우 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요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법조계 뉴스를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명쾌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 플러스입니다. 지난 한 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화수분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검색까지 좌편향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왔고 카톡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합니다. 몰카범 거세의 배경과 화학적 거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더불어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범에게 대법원이 피해자의 외상과 후유증이 없음에도 강간치상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 17일은 제69주년 재헌절이었죠.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지난 30년 발자취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재헌절을 맞아 헌법재판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1948년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 게 69년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948년에 재헌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설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했습니다. 네. 이후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설치를 규정했지만 네.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무산됐고요. 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되고 나서야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돼 올해로 29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 하는데 헌재가 하는 일이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헌재의 역할은 5가지인데요. 네. 먼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판, 네. 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네. 또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정당 해산 심판, 네. 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 소원,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쟁의 심판 등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다 작게는 정치 지형과 권력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데 29년 동안 헌재가 담당했던 사안들은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네, 헌재에 따르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네. 31,954건이고 네. 그중 31,077건이 처리됐습니다. 네. 올해 접수된 사건만 해도 1,364건에 달하는데요. 네. 그중 1,207건이 처리됐습니다. 네. 그동안 접수된 사건 중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은 1,4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3만 건 중에 1,500건이 안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올해 처리된 사건 중 뭐 올해가 아니라 헌재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올해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비선 실세 의혹과 뇌물 등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탄핵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탄핵 결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2004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요. 네. 헌재는 당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 사안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결정도 여러 건 나왔었죠. 예, 대표적인 것이 1997년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구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구민법 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 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 또 전주 이씨끼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1999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해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또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2005년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네. 뭐 간통죄 폐지도 바람 피는 거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정을 했죠. 예, 2015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위헌 심판 5번 만에 또 네. 제정된 지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간통죄가 보호하려는 선량한 성풍속과 혼인 제도는 간통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의 이혼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 외에도 긴급조치 위헌,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영란법 합헌 등 네. 30년간 우리 사회와 국민 삶에 간접적 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렸고요. 네. 지금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뜨거운 문제들이 현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한 지도 2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나 모르겠네요. 이 소식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몰카 찍다 걸리면은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 어떤 법률안인가요? 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독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이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러니까 몰카범을 네. 추가했고요. 네. 더불어서 강간 미수범과 아동 청소년 강간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뭐 성인보다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이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최근 몇 년까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요. 네. 법의 괴리 때문입니다. 법의 괴리요? 네, 기존 화학적 거세는 형법이나 네.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네. 됐는데요.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난 네. 2012년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네.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조항을 따로 뒀습니다. 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이제 따로 규정하면서 기존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아동 관련 조항이 따로 나와서 빠지게 됐고 네. 결과적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 겁니다. 네. 이런 법 괴리를 정상하기 위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조항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뭐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뭐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몰카 범죄는요. 네. 이 경찰에 적발된 건수만 2010년 1,134건에서 네. 2014년 6,624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몰카범은 대부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몰카 중독이라고 봐도 네. 무방한데요. 거기다 찍어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어서 네. 상대 여성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네. 처벌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뭐 함부로 남의 몸 찍다가 자기 몸 어떻게 된다, 뭐 아주 센 경고를 보낸 건데 그런데 화학적 거세 하는데 이거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네. 약물을 주입해서 현대판 내시를 만드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 다른 네. 하나는 에스트로다이롤 같은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성욕을 발생시키는 호르몬을 억제를 해서 네. 일종의 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네,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양대학병원 박성열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고환을 잘라낸 거와 비슷할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성욕을 아주 많이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면 성욕,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가 그냥 없어지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은 이제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범죄를 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대포 프로베라와 CPA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이제 주사를 하고 있고요. 네.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등 이른바 유럽 선진국 상당수가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유럽 나라의 경우에는요. 네. 물리적 거세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취지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뭐 우리 헌재도 이런 취지로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물리적 거세 이거는 좀 약간 듣기에 무시하긴 무시하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좀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대법원이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미수범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2014년 청주에 살던 26살 여성 A씨가 네. 이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김모 씨를 만났는데요. 네. 이 목적은 성매매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 씨가 돈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 씨는 미리 준비해간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수면제를 탄 커피를 A 씨에게 이제 먹였습니다. 네, A 씨가 이제 잠에 들자 김 씨는 강간을 시도를 했는데 네. 뭐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기능 장애로 예. 막상 이제 강간을 하진 못했습니다. 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그런 사건인데 이게 얘기가 되는 거는 검찰이 김 씨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했기 때문인데 강간치상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간치상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네, 강간 및 뭐 강간을 시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을 하는데요. 네, 즉 강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네.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혀야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단순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데 네, 뭐 강간치상죄는 훨씬 더 세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김 씨가 이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무슨 상처 같은 걸 입힌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외상은 없었습니다. 네,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은 이 여성은 네. 잠에 떨어졌다가 3시간 뒤에 이제 깨어났는데요. 네, A 씨는 이제 의식이 회복한 다음에 일상생활에 뭐 특별한 지장도 없었고 네.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단서 같은 것을 뗀 경우도 전혀 없었습니다. 통상 상해, 뭐 강간치상도 이 상해에 해당하는데 상해의 경우 상처가 나거나 진단서 같은 거를 떼는 거를 보통 전제로 하는데 외상도 없고 별다른 치료도 안 받고 진단서도 뗀 게 없는데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네.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네.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네.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즉 강간을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것 자체가 네. 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네.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하고 네. 성폭력 치료 강의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에 처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는데 법원도 뭐 수면제나 약물 아마 술도 해당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먹이고 여성 강간하려고 하면은 강간치상죄로 처벌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는 건데 네.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기류는 분명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좌편향 자동 연관 검색어 개선하라.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에 등장한다는 용어인데요.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한 샵 검색 기능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카카오톡 앱에 보면은 대화창에 네. 샵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샵을 검색을 하면은 네. 연관 검색어가 뜬다는 건데요.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인물, 뉴스, 이미지 등 다음 카카오 콘텐츠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검색 전에 자동 연관 검색어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샵을 누르면 현재 포털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단어들 10개가 자동으로 뜹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서 이게 지금 제일 핫한 이슈다 이런 네. 걸 자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관심 있는 검색어가 있으면 바로 눌러서 검색을 해도 되고 네. 본인이 관심 있는 다른 키워드를 검색을 해도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게 된다면 네. 박근혜 침대, 박근혜 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 관련 검색어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실제로 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검색어로 쳤는데 왜 침대, 발가락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서 뜨는 건가요? 네, 이게 바로 청와대 문건에서 언급이 됐던 자동 연관 검색어 기능인데요.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 처리를 두고 네. 이 청와대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찧어서 이재용 그 삼성 재판에 출석을 못했다 등등의 그런 기사들을 네티즌들이 많이 검색을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검색어들이 자동으로 뜬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냥 일종의 검색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이런 자동 연관 검색어를 좌편향 검색어로 봤다는 거네요. 전 정권에서는. 네,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 정권에서 아마 카카오톡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른바 야류를 부린 것이 아니냐 이런 네. 건데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또 좌편향된 그런 네. 검색어들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난감한데 이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네, 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네. 바로 이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을 콕 찍어서 네. 문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카카오톡 이용자의 수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톡 월간 이용자 수가 4,2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카카오톡 당혹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할 텐데 실제 뭐 어떤 요청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던가요? 뭐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측에서는 네. 전 정부가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속으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황당하다 이런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포털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티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네. 어떻게 인위적으로 개선을 하느냐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털 업체들은 지난 네. 2011년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규정을 했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추천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업계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뭐 말을 듣고 보니 전 정부에서 정말 그런 논의를 했다면 뭘 알고나 논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검색 시스템 자체를 인위적으로 바꿔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한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뭐 이런 문건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말씀하신 문건에는 네.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네. 포털의 수익 환류와 환류의 제도와 추진 검토라는 대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포털은 각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들을 제공을 하고 실제 뉴스 소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포털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언론사에 그런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피해 나가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각 언론사에서 사실상 공짜로 받고 있는 그런 기사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해당 문건은 포털의 이런 이중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포털을 길들여 보겠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근은 뭐고 채찍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네이버의 예를 들면 현재 네. 시가총액이 총 27조 5,5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지난 2002년과 비교하면 무려 네. 90배 가까이나 급증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만 1조 8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포함한 전체 조선미디어그룹의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매출액이 6천억 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네. 네이버의 위상과 금방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이버의 수익의 상당 부분이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그 기사에 딸린 광고에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광고 수입을 100%다 네이버가 가져가고 있고 실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이네요. 현재판. 네, 맞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포털의 수익 환류는 이런 배경에서 네.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런 광고 수입을 찢어서 또 언론사에 나눠주도록 강제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을 잘 들어라. 뭐 네. 이런 논의가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포털 위주 뉴스 소비
소비와 기사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언론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참 뭐 할 말이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태원의 밤. 뭔가 화려하고 로맨틱하고 이국적으로까지 느껴지는데요. 실상 해만 떨어지면 쓰레기 천국으로 바뀌는 이태원의 밤. 보고 있으면 화가 치미는 것을 넘어 실속까지 나오게 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 낮과 밤이 다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낯을 로우투데이 현장 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우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좀 식상하지만 아무리 얘기하고 지적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 쓰레기 무단 투기 얘기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경고문 앞에 보란듯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낮과 밤이 다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낯을 석대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난 13일 저녁, 최근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입니다. 뜨고 있는 명소답게 화려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간판들과 가게들, 오가는 사람들도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내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서울 도심의 명소 이태원. 그러나 한 발짝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쓰레기입니다. 운치 있는 4층 벽돌로 된 커피숍이 자리 잡고 있는 골목길. 인근 가게에서 내다버린 쓰레기가 도로 한 귀퉁이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폐 스티로폼 박스에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 종이 박스,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커다란 기름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쓰레기 더미의 길이만 좋기 몇 미터에 달합니다. 대부분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 버렸거나 아예 쓰레기채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모두 불법 무단투기입니다. 심지어 이 쓰레기 더미 안에는 이렇게 선풍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큰 길가 인도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옆에 버젓이,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 휴지, 게다가 깨지기 쉬워 따로 배출해야 하는 형광등까지 한데 뒤섞여 내다버린 양심 불량이 있는가 하면 관광 안내 전광판 앞까지 쓰레기를 내다버려 외국인이 쓰레기 앞에서 안내 전광판을 들여다봐야 하는 민망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Really, on the floor, sometimes it is not very clean, just dirty and disgusting. People they have already drunk, they have partying all the night, so. 심지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과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는 안내문 앞에도 경고문이 무색하게 보란듯이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쌓여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관 바로 옆입니다. 많이 쌓여. 이 주말에는 저기까지 쌓인다고. 근데 엄청 쌓이고 냄새도 나고 아주 그냥 이거는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용산구에 좀 부탁드릴게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이에 따른 민원으로 몸살을 앓던 용산구청은 지난 2015년 환경미화원과는 별도로 청결 기동대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 위주로 경리단길을 포함한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 역부족입니다. 청결기동대 분들이 활동을 하지만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무색하게 다 마신 커피, 플라스틱 용기 등을 가지런히들 투기해놓고 갔습니다. 길바닥엔 마치 거기가 원래 꽁초를 버리는 장소라도 되는 것 마냥 자연스럽게 담배 꽁초들을 버려놓았고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CCTV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도 아니라 일일이 신원을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배꽁초 같은 거 많이 버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고 우리나라 시민의식 같은 게 좀 더 성장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의 밤이 지나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지천에 널린 쓰레기들은 고스란히 환경미화원들 몫이 됩니다. 아침에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개판 오븐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엉망진창이죠. 양도 양이지만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일일이 다시 다 분리 작업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같은 데 찔린다든가 아니면 유리 조각이 그냥 찔린다든가 뭐 그런 경우 경비하다고 봐야 되는데 기타 등등 하여간 산재에 있다고 봐야 돼요. 지난해 서울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적발된 경우는 10만 9천 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적발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아 실제 정확한 무단 투기 건수는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력 순위 10위권을 넘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화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른바 증거로 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독이 든 사과인가? 아니면 국정농단 수사 시즌2를 예고하는 스모킹건인가? 이번 주 로우인사이드에선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 내용 공개와 사본 검찰 제출,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까지 전 정권 문건들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쟁점을 변호사들의 날카롭고 해박한 시선으로 집중 분석, 정리해드립니다. 넥슨 주식 대박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과 친구 김정주 넥슨 대표가 항소심에서 쪽박을 찼다는 소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극구 이재용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을 피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로우인사이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 관련 문건 내용들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애매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00건이나 되는 것이 각 문건마다 성격을 다르게 갖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문건별로 좀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건건이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과 이 해당된 문건을 특검에 제출하는 것은 또 별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특검에 제출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내가 김영한 수석의 어떤 문건 메모지 자체는 소유권 따지면 김영한 거 아니면 김영한 상속인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과연 참고자료, 증거자료로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네, 특검이 일단 자료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다음 달 2일이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인데 시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뭐 증거조사, 뭐 증거 능력 이런 거를 입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증거로 제출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삼성 재판에는 제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8월 2일에 결심을 하기로 돼 있고 8월 말이니까 아마 참고자료 정도 제출을 하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임박하면 참고자료 형식으로. 아무튼 이게 내용 자체는 상당히 폭발력이 있어 보이는데 특검이나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까지 국민연금하고 청와대하고 삼성 합병 과정에 연결고리 없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원래 이제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실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움직였다. 경영순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합병을 도와도록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한 김광삼 변호사의 법적 논란 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문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사본을 넘겨받은 특검 고민이라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청와대 문건이 잇따라 발견이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네. 브리핑을 통해서 정무기획 비서관실 캐비넷에서 1,361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 삼성 및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또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또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네. 포함돼 있다고 간접적으로 문서 네.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어제 발견된 문서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임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네.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이나 삼성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특검이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을 전달받았으면은 뭐 춤을 추고 좋아할 일 같은데 고민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고민이라는 건가요? 네, 해당 문건들이 특검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네. 당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절차요? 어떤 절차인가요? 예, 가장 먼저 해당 문건이 임의로 작성됐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진정 성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원본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하는데요. 네. 현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지난주에 300여 종, 또 어제 발견된 1,300여 건으로 합하면 거의 1,700건에 달하는데 네. 이 많은 문건들의 작성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해당 문건들의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누가 썼는지 작성자를 찾아내서 내가 쓴 내용이 맞다는 이른바 진정성립 인정 절차를 거치면은 바로 증거로 뭐 활용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요. 네. 작성자를 파악해서 내가 작성한 게 맞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해당 문건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문건이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증거로 채택이 되면 관련 재판에서 다루는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뭐 복잡하네요.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네. 재판부에 관련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네. 가장 큰 문제인데 상대 측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이 네.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뭐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할 게 뻔한데 여기에 동의할 리가 만무한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할 경우 네.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네. 한 명씩 다 증인으로 불러서 당신이 쓴 것이 맞냐, 네. 이 내용이 맞냐, 무슨 네. 근거로 썼느냐 등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다 법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네, 뭐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는데 특검 고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도 다음 달 17일이라는 겁니다. 네. 추가 문건의 증거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게 증거 제출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수사권이 없는 특검은 일단 검찰에 자료를 넘긴 상태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네. 문건의 작성 및 수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당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검이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 거부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불출석. 최진영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특검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이렇게 나 못 나가겠다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아주 드문 경우인가요? 사실 최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뭐 50이라든가 이럴 때 네. 이른바 양심수 내지는 어떤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네. 재판에 나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인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에 와서
출석은 하되 대신에 본인이 수사나 재판 여러 가지 헌법상 그리고 형사사법상의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완전히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조금은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인이 무죄를 항변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나와서 떳떳하게 그 본인의 생각과 어떤 네. 경험을 말씀함으로써 네. 오히려 그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와 같은 것을 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 같아서 또 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네.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뭐 무산되긴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 게 어쨌든 이번이 두 번째인데 특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이렇게 재판정으로 불러서 뭘 물어보고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뭐 특검의 이런 배경이나 의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특검에서는 네. 지난번에 그 이번 재판이 네. 세 개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그랬었죠. 했었는데 네. 그 세 개의 재판의 활용 점정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같은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증언을 하고 함께 그 어떻게 보면은 독대하는 네. 그런 모습이 활용 점정 중에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공소 사실의 직접 당사자로서 가장 그 어떤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명운을 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포함하면은 세 번째 불출석인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정에 안 나오는 것, 이재용 부회장과 대면을 이렇게 극구 피하는 것, 이거는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증인이긴 합니다만 본인으로선 헌법상의 권리로서 내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 부재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권리의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이번 케이스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법정에서 자꾸 나가는 것을 좀 꺼려 보이게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재판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부나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그 특검이고 정치적인 사법부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마치 양심수로서 어떤 네. 어떤 사법부나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네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조인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일국의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헌법에 기해서 뽑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존중 그와 같은 취지에서라도 사실은 그 법정에서 출석을 해서 일단 출석을 한 다음에 본인의 헌법상 권리로서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계속 아마 뭐 끝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시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에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없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렇다고 한다고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각적인 간접 증거를 통해서 네. 유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네. 다만 그 반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의 어떤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어떤 직접 증거인 증거는 없고 도대체 증거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말 서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많은 이 법조인들도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또 중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재판이나 불출석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은 양형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잘 되면은 완전히 대박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유죄로 뭐 이재용 부회장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오히려 형의 가중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외줄타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지금 증인 불출석이 하늘과 땅 차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을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로인사이드 남승환 변호사와 함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남승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청와대에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기는 하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네.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의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직무와 관련해서 만든 것이라면 일단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르면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고발거리가 되는 건지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19조에서 기록, 지정 기록물 등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기록물이 지정 기록물이거나 네. 아니면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번 건은 지정 기록물도 아니고 비공개로 분류된 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이 문건들은 일단 이관되지 않아서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정 절차나 또는 비공개 여부 결정 절차가 아직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지정 기록물로 아직 지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비공개 기록물로도 분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공개를 해도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것이 이것이 지금 고발인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비공개로 하거나 또는 지정 기록물로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비밀성이 있다는 것이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하지 못할지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에 네. 대해서 청와대는 해당 기록물들이 비밀성이 별로 없거나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한 네.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그 기록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안 치우고 그냥 놔두고 갔는지와 함께 이게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그 기록물의 성격을 모르고 있는 것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관했어야 하는데 이관하지 않은 것이 기록물이 아니라고 봐서 이관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이관하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관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 같은 것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퇴직한 마당이거나 물러난 마당이니까 네.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관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지금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뭐다 이게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특검에 청와대에서 관련 자료 4본을 넘겼는데 이게 뭐 기록물이든 아니든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검찰에 갖다 주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것이 지정 기록물이라면 네. 또는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라면 사본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 또는 외부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본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마찬가지로 지정 기록물로 만들어서 보호기간을 지정하거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네. 사본의 제공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은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상태고요. 그런 네. 경우라면 제공한 것이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는 남아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비밀인가 아닌가에 네.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 그것이 비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기록물을 봐야 아는 네. 사안이 되니까 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받은 자료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이게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어야 하는데 네.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네.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거나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되기 전 기록이라거나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 그런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본이냐 아니냐는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네요. 그럼. 원본의 존재가 입증되면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은 하도 이상하니까 나오는 이론들이 아닌가 생각들이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청와대에도 큰 공백이 생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사 변호사님. 네, 로인사이드 앞서 리포트에서 100억 원의 남자 진경준 전 검사장과 100억 원의 여자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선고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진 검사장은 흰 마스크로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는 흰 수건으로 마치 짠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던데 일단 진 전 검사장 혐의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 등 이런저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밖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에 기소됐습니다. 네, 당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죠? 네, 지난해 12월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뇌물 혐의는 전부 무죄, 네. 그 밖에 다른 혐의들은 일부 유죄가 나오면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김정주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가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네. 것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당시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 판단은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서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항소를 하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늘 항소심 법원이 검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네.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뇌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면서 형량이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크게 오른 겁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린 건가요? 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구입 대금으로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 4억 2,500만 원과 네. 김 대표가 8차례에 걸쳐 진 전 검사장에게 준 가족여행 경비, 네.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 등인데요. 네. 1심 법원은 친구로서 해준 거다 정도로 판단했는데 네. 항소심은 아니다,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검찰 고위직인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검사 업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기대하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넥슨 공짜 주식 대박, 이거는 뇌물이 아니다. 1심에 이어서 항소심도 그렇게 판단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 대표가 넥슨 주식을 사라고 진 전 검사장에게 4억 2,500만 원을 준 것은 일단 맞습니다. 네. 진 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샀다가 이를 10억 원에 되팔았고요. 네, 뭐 거기서부터 벌써 5억 원 넘는 차익이 난 거네요? 네, 그런데 이건 이른바 세발의 피였습니다. 네. 진 전 검사장은 이렇게 마련한 실탄으로 네.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사서 네. 이를 다시 되팔아 무려 126억 원이라는 시세 네. 차익을 올렸습니다. 네. 속된 말로 대박을 친 건데요. 예. 이게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대박 사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친구 돈으로 100억 원대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건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거네요, 재판부 판단은? 예, 그렇다는 게 1심에 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네. 주식을 사라고 준 돈만 뇌물이지 네. 그 돈으로 산 주식으로 대박이 난 금액까지는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즉 김정주 대표는 주식을 사라고 소개를 하고 연결을 네. 해준 것뿐이지 주식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은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뭐 연결만 하고 소개만 해줘서 뇌물은 아니다. 뭐 아무나 그렇게 연결해주고 소개를 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리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법률 방송 로우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